안녕하세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부모와 형제들과 단절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안 때문입니다. 제 나이대 남성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또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남자는 일만 안 된다 는 말과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경험을 통해 자라왔죠. 그래서 집안의 여성들은 일말의 티도 없이 집안을 돌보며 두 눈을 감으면 남자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속이 썩어 문드러진 의도로 말씀드리는 걸 알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내를 대신해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하소연하려고 사연을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아내가 직접 나서서 사연을 보냈겠죠. 아내와 저는 만나게 된 것은 30대 초반 즈음이었어요. 저는 잘난 형들에 비해 공부에 소질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를 따라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농사를 짓는 남자는 인기가 없었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는데 저만 여전히 노총각 신세였어요. 초롱이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될까봐 하는 걱정이 어머니께서는 보는 사람마다 제 손자리를 부탁하셨고요. 그렇게 맞선 상대로는 나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예요. 아내는 조그마한 체구에 화장기 없이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곤 제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갈 정도였어요. 아내는 한참 제 얘기를 듣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요,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결혼 못해요. 저는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우리 집 가장으로 인해요. 아내는 자신의 일하는 옷가게 사장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나가보지만 자신은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집안 사정상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화가 났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떠나서 실제로는 내가 농부라서 퇴짜를 놓겠다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나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순영 씨 차는 명확한 사람이네요. 그냥 농사짓는 남자 싫다고 말하면 될 일이지. 뭘 집안 사정까지 운운하며 퇴짜를 놓으니까 저도 됐습니다. 비록 시골에서 농사짓는 별 볼 일 없는 총각이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요. 결혼 못해 안 달라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요. 그러자 아내는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손을 사려치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집 상황이 좀 그래요. 주인 아주머니가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 안 해서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내는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먹었고 힘겹게 말을 이어나가죠. 우리 언니는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실수했나 싶었으니까요. 아내는 홀어머니 밑에서 10살 타올에 같이 자랐고 처음부터 언니를 보호해야 한다더군요. 여자 혼자 둘을 키워야 했던 장모님은 파리부터 방울장수까지 다 어울릴 만큼 힘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했어요. 어렸을 때에는 돈을 벌러 나간 엄마 대신 큰 언니를 돌봐야 했고 자기도 첫 번째 엄마 손길이 필요한 라이언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처지를 보며 도와주기보다는 차영에게 나쁜 짓을 하는 등 불쌍한 처우에 남을 해주었고 차영은 아내를 괴롭혀서 놀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이겨야 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돌보며 엄마 대신 집안일도 맡아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실험을 하나 받아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라던데 제 아내의 삶을 보면 그것도 사실 같지 않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이야기까지 이겨냈습니다. 장모님은 이웃 마을로 시집을 보냈어요. 차영보다 나이가 무려 17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그럼에도 시집을 보냈던 건 제 처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 파는 남자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시집을 보니 다 거짓말이 무엇인지요. 죽었다던 전처는 사실 집을 뛰쳐나간 거였고 아들과 단둘이 산다는 말과 달리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 남편이란 자는 직장도 없이 술과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지 부모한테 도 주먹질을 하는 인간 말씀 같은 게 놈이 어떤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란 사람은 어찌나 표독한 인간인지. 며느리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몸 정부리드 집안일이며 농사일까지 부려맞게 일수였죠. 한마디를 차형은 그 집의 식묵염일꾼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아내와 장모님은 그저 처형이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고 틈틈이 쌀이며 돈까지 붙여주며 고마움을 전할 텐데 말이죠. 장모님은 실제 까고 한 번도 친정을 찾지 않는 큰딸이 내심 걱정되었지만 부족한 딸 자식을 걷어준 사돈과 별탈 없이 잘 살아주는 사회한테 고마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했다 더군요. 그러나 그 일이 터지고 망했어요. 1년 중 가장 추운 소환을 맞아 TV에 성꽁꽁 얼어버린 천국깍지 소식이 들려온 날이었죠.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안에서는 날씨가 추워서 나가기 어려웠고 집에 있던 장모님과 함께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문 밖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짐승이라 생각하고 외면했지만 자려는 중에 익숙한 수영아 소리가 들려서 나갔더니 한겨울에 혹겹한 옷차림으로 피칠갑을 한 처용이 마당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달려들어 방에 눕히고 몸을 닦아주었는데 온몸에 검붉은 멍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 외에도 멍든 지가 되어 흐려졌는데 멍자국도 보였고 누가 일이냐고 물었을 때 사방이 돈을 안 준다고 패달합니다. 시애미는 밥을 많이 먹는다고 때리고 고등학생 아들은 꼴을 보기 싫다고 때린 적도 없어요. 멍든 몸이지만 몸인데도 쇠꼬챙이처럼 말라 피골이 상접한 모습에 장모님은 주저하나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 새끼를 사제로 몰아내고 박세를 끼친 채로 먹어가며 탈을 벗고 살아난 뒤 2년이라도 더 남았을 때 내가 몹섭년이야. 내가 썩을 년 놈들 가만히 두지 않고 모조리 목사에 쳐든 곳을 따라갈 거야. 아내는 낫을 들고 달려나가는 엄마의 허리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렸다. 그렇군요. 엄마까지 잘못되면 자기 못 산다고 일단 언니부터 살리고 싸우든 죽이든 하자고 했다네요. 울굴며 매달리는 작은 딸의 모습을 목격한 장모님은 딸의 말대로 일단 큰딸부터 살리자고 했었죠. 이후 장모님과 제 처가 사돈 때 걸려가 따졌더니 오히려 처형 탓을 해내며 물어보라고 하더랍니다.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온 동네 남자들과 어울리며 돈만 펑펑 쓴다고 해요. 이에 고등학생 손주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그동안 쌓은 돈이나 물어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사위가 노름 2천 구해오라고 매달렸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장모님은 분해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신호를 받은 즉시 다가와 코를 찌르게 되었죠. 차용은 이윤을 얻게 되었는데 말이 이윤이라고 생각했지만 혼인신고도 못했다. 여전히 본처가 호적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차로 돌아온 처형은 그동안 못 먹고 산 탓인지 책탐을 불었고 몇 달이 지나자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임신을 한 거였죠. 장모님은 그런 딸을 보며 말씀하셨죠. 내 몸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에 얘까지 빼앗아간다고 간장까지 먹였지만 차용한 배를 움켜쥐고 온 필사적으로 자식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의 가을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죠. 저와 맞선 시절에는 친정 식구뿐만 아니라 조카도 키우고 있었어요. 그는 진짜였어요. 친자식처럼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결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시집을 가면 가족들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요.
맞선 자리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불운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얇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요? 내가 이 여자의 버팀목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손을 잡고 결혼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결혼하면 처가 식구들과 조카들까지 제대로 키워줄 테니 다시 한번 고려해보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아내는 깜짝 놀라는 듯했고 심각한 갈등 상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사귀자고 했어요. 일단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둬도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1시간 동안 끈질긴 구애 끝에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평생 가족들 건사하느라 연애 한 번 못 해본 아내는 자와 함께하는 모든 게 처음인 여자였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처음이고 유원지에서 오리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솜사탕 하나의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하는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옆에 있으면 평소에 웃고 살게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만에 청혼을 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했어요. 드렸다. 그랬더니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특히 선자를 만드는 어머니가요. 이런 밝은 세상에는 그런 여자가 없어요. 그런 것을 신부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집안 사정도 가꾸는 옷가게 주인. 여자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지만 참았다. 그런 집구석을 우리 집 아이들이 되니 청소를 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혼 절대 안 돼요. 그러니 마음에 새기세요. 집안 사정이 무슨 상관이 나와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여자라고 하죠. 착하고 부지런하고 부모님을 위할 줄 아는 여자죠. 이런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가 반대하더라도 결혼할 거예요. 이 여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로 인해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 4번째 홀부터 두 형제들까지 번갈아 전화를 하며 잘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결혼에 대한 욕구만 더 불타올랐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할 땐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커졌어요. 그러자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아내를 한번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손가락과 발을 떨면서 고개를 숙이며 앉았어요. 누가 보면 죄짓고 벌 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의견에 따라 전집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던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어요. 그런 다음 아버지께 이 대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울리냐고요? 하고 혼내시는 저분을 힘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엾은 사람 눈에서 눈물 뽑는 맛이라고요. 그러자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이러지 말라고 아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안달을 하셨죠.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넌 그놈의 성질부터 축여 전후 사정도 모르고 날 찌지 말고 아가. 그럼 어머니께는 일간 찾아뵙겠다고 전하겠다.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마, 혼인을 하려면 상견례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 나머지는 둘이 해결하도록 하고 먼저 일어나 주세요. 걱정과는 다르게 아버지께서 바로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나중에 아내게 그날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받은 적이 없었지만 따뜻한 위로를 처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아버지인데도 참으로 멋진 분이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허락 덕분에 우리는 그의 축복을 받아올 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결혼식 당일까지도 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아버지는 불효자의 혼 주석을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분가를 허락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별탈 없이 진행되다가도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조카 문제가 있었죠.
결혼 전에 우리는 조카를 아들처럼 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카를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그때 국민학생이었던 조카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그 사실을 아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간 사이 조카가 달려와 아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누나와 함께 반일을 하는 아버지가 조카가 눈물범벅이 되어 오늘 죽는다고 말하며 달려오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내의 짐을 마당에 던지고 계셨고 그 일로 어머니는 아내와 제 아버지에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속지 않는다. 당신 속에 숨어있는 등 구렁이마저도 그렇다. 따라서 지금 당장 물러나라. 집을 나가려 하는데 이제 언니 자식마저 내 아들한테 떠넘기려 한다고?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한가? 정말 이년아, 말이 안 돼. 그렇다고 내 어미가 그 모습인데 딸년이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다. 너의 부족한 딸년을 시집 보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게 민망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동안 며느리를 2번 만나 그럴 일은 없었다. 대학에 나오고도 바리바리 싸움을 즐기며 온다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 일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몸뚱아리 하나를 들고 그렇게 들어와 둘도 없이 조카까지 끼고 살겠다고? 이런 삶은 호박을 베는 소리도 못 듣지. 그만하고 얼른 나가라. 어머니, 부탁이니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데리고 살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님과 아버님을 극진히 모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말은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조카를 데리고 살게 된다면 매달 얼마라도 시댁에 돈을 내야겠죠? 그런 성의도 없이 무조건 이해를 달려가는 것은 너무 건물진 않아요? 그 말에 아내는 죽다 살아나신 듯이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 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사랑은 조금 가만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누나는 1년에 2번씩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벼락같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와주려는 생각은 없고 바로 돈을 받았다면 그들은 이런 망할 여편같이 생각하며 곧 나가지 못하는데 더구나 출가한 외인은 어째서 내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해야 하냐니. 사람은 부모님에게 가서 며느리를 누리고 제대로 살아라고 말하고 결혼 전에 이미 끝난 말이니까 앞으로 족한 문제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키워줄 생각이 없다면 새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아, 빨리 말하라고. 너 차마 둘이 집에 갈 수 있어? 어머니는 이번에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아버지는 제주도 여행을 하자고 해서 적게는 양보하였다. 그래서 처조에이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었다. 대학에 합격하여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의 노력이 이어졌고 몇 년 뒤에는 아내의 든든한 아버지께서는 한여름 땡볕 속에서 쓰러지셨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받아내야 할 대소변까지 거두셔야 했으며 어머님은 목소리를 키우시기 시작했고 아내는 눈물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집안일, 농사일, 심지어 치료까지 아버지의 부담을 모두 감당해야 했던 시부모 밑으로 들어가서는 더욱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님이 느닷없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연사로 그냥 우리 집으로 가 밤이 셔츠를 씁니까요? 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 아니냐? 양심이 있다면 너 자신부터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이도 많고 체력도 약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너가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라. 이동안 잊고 지내던 말랭이를 살리느라 우리 집 창고를 좀 뒤져봐. 내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말이야. 알겠지?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그날까지 7년 동안 아버지의 병수를 돌보며 살아왔어. 배변 때리고 목욕까지 혼자 시켰어. 싫다는 말 없이 할 뿐이야.
곁에서 맹세일 맞이한 정도로 지켜봐왔어. 그동안 어머니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까지 1년에 한두 번씩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었어요. 그러나 선인인 아버지의 얼굴이 안 좋아졌네요. 어쩌라고 이딴 소리를 하고 그저 병수발이 드러난 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한 듯이 떠들면서 제가 한마디라도 할 경우 그간 친정 식구들과 빼돌려 옮긴 돈이 얼마나 되냐는 것부터 시작해 조카가 대학에 등록하는 것까지 해주겠다고. 그게 다 누구 돈인지 물어보면서 그러면서도 다 눈 감고 쓰게 하면 당연히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야수파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아버지의 병간호나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할 양심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야지.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레퍼토리로 아내를 몰아세우는데 아무리 싸워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괜히 그럴 때마다 제 아내만 더 상처를 입어서 결국 저도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그렇게 쓰러지신 지 8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막내 마늘이 사랑은 여전하시더군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을 모두 제 아내 앞으로 해주셨어요. 자아내는 한사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두 손을 꾹 쥐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며느리를 설득시켜 주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그 땅 때문에 불편해할까봐 싸워래야겠죠. 이 사실을 잊고 판결로 깨끗이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 당시 농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서 확인해 보라고도 하셨었죠. 실제로 서울로 올라가실 때 돈 되는 땅은 이미 팔아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남은 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누나가 말없이 상대하는 분위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찾아오던 친척들이 제사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이젠 오가시기 힘들다면 내년에는 우리끼리만 지나가자고 하셨죠. 그래서 제사를 거행한 뒤에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실 생각이었는데 싫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장님이 찾아왔다고 하더라 소문을 듣고 왔다며 이 땅을 팔아서 호흡도 넘게 받았다고 했는데 자실이야.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땅을 팔고 받은 돈으로 옆 동네 집을 지으려 하며 친척들을 모셔서 살려고 그동안 시아버지의 병과 수발 모두 혼자서 챙겨왔는데 이제는 친척들도 돌봐야겠지. 내가 잘한 일인가요? 그래서 막차를 타고 오던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왔어요. 현재 기가 막혀 5억을 받았다더라. 뭐라고요?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먼저 어머님한테 말했어야지. 어떻게 그 돈으로 친척들을 위해 집을 짓느냐고 동정 봐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다고. 어머님, 5억 원이라니까 요런 소리 나올 줄 몰랐어요. 어머님과 형님, 그곳에 큰 형까지 합세하여 나를 욕했다. 제 아내는 그렇게 아니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래서 그렇게 네 시아버지 병수발을 했던 거구나. 땅 받아서 네 친정 식구들이랑 쓰려고. 네가 속이 구리다 내라는 건 진짜부터 알았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인 줄은 몰랐다. 세상에 병든 시아버지를 얼마나 닥들겠느냐. 그 영감이 피 한 방울에 섞인 너한테 땅을 좋아하겠냐. 지난 편 올려서 친정에 도움 퍼나르는 것도 모자라. 이젠 내 남편 재산까지 지 입에 털어넣는 네 아픈 내 팔자야. 벌써 30돌이 왔지만 아들 빼앗겨 나는 변채 300켤레 우울해서 못 살겠네. 내 인연 그 돈 당장 내놔라네. 남편이 남겨준 땅을 당장 내놔달라며 어머니는 제 아내의 머리를 잡고 발악을 하셨어요. 아무리 뜯어말려도 전처럼 손을 놓지 않았죠. 결국 머리카락을 한 줌 뽑아내야 손을 놓으셨어요. 산발이가 되어 내 모습을 보니 저는 못 찾겠다는 게요. 그래서 삽자루를 들고 와서 휘둘렀었어요.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때 누구든 가만 안 두겠다는 의미요. 이 땅은 아버지가 이 사람 중에 준 땅이에요. 다들 병수발을 않겠다고 도망치는데 두어 혼자서 묵묵히 7년 병수발 해준 며느리한테 고마워서 준 땅이라고 해요. 언제나 어머니가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자투리 땅도 탐나시나요?
왜 5억짜리 금싸라기 땅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보세요. 지나가던 개조차 없을 것 같아요. 손바닥만한 농지가 돈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해도 되는데 계속 떠들어 놔야 한다고 하는군요. 아버지가 주신 땅인데 다 팔아도 3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살 사람이라도 없다고 하더군요. 5억짜리 땅은 오랜만에 사람이 조카가 키워주고 공부를 시킨 보답으로 고맙다고 사준 땅이에요.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를 받아들여서 받은 돈으로 그 사람에게 사준 땅이라고 하더군요. 그 땅을 팔아서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짓게 하는데 어머니가 어떤 권리로 이러시는 건가요? 형님과 형수님도 똑같다고요. 아버지. 병수를 원하는 것은 싫고 유산이 그럴싸해 보여요. 어머니가 주신 돈도 이미 다 받아서 쓰면서 삶을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벌 받게 될 거예요. 그동안 제가 몰랐어서 말하지 않고 참았던 것, 그냥 넘어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속에서 썩어서 심장을 찢어 놓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20년간이나 사람을 부리려고 한 건지 누군가 한 번이라도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없나요? 심한 씁쓸함을 가득 담은 죽음을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형님들이 언제 한 번 이 사람한테 10원씩 비고 버렸으니까 7년을 시아버지 방수발에 농사일에 재산까지 맡겨놓고 뭘 해줘야 하겠어요. 그래 놓고 돈 뺏어 가겠다고 머리채를 잡아서요. 여기 다 받아 될 겁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부려먹은 만큼 다 돈으로 쳐서 발음을 거라고 해요. 뭐요? 소망님, 우리가 부려먹는 것은 언제 뿌려먹었다고 그러세요? 동서가 알아서 자기 처지가 그러니 헌신한 거죠. 그걸 어떻게 돈으로 받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지나가는 기회가 없겠어요. 아무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이지만요. 어쩌다 모르지만 그렇게 모르실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카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법적으로 부양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아요. 나머지는 최적화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잘난 척하지 말고 집에 가서 형이랑 상의해 주세요. 작은 형과 누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정에서 만나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와 큰형은 한참을 밖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자기 때문에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떨쳐 매달라고 했습니다. 왜 영화 대사에도 안 나오냐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아무리 제 가족이지만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후부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참,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서 해요. 직접 보고 말하는 것이 낫겠지만 아직은 창피할지라도 힘든 일이에요. 순영아, 기특하고 나는 사랑한다. 내가 당신의 바람막이가 되어 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 품에 딱 붙어 있어 주세요. 살아온 동안 들려주셔서 감사하며 존경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옆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사연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